제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 뒤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는 가게가 있는 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게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점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야만 그 창고가 보입니다. 건물은 꽤 오래된 건물이고 창고 안에는 통조림이나 주류, 그리고 가게를 보수할 때 쓰는 공구들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천곤해 보이는 그 창고 안에는 사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사장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기 창고에 귀신이 있다 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귀신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솔직히 말해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귀신이나 무당 같은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저로서는 사장님이 겁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든 귀신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상도만 그 창고를 지나칠 때마다 불현듯 떠오른 그 말이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난 어제 일이 생긴 사장님을 대신해 배달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주류박스를 사장님이 직접 창고로 옮기시곤 했지만 그날은 사장님이 늦게 오셔서 기사님께서 박스를 옮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한 마음에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마시고 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창고에 귀신 있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기사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 같았는데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창고에 귀신이다니.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혹시 장난인가요? 하고 말했지만 기사님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저 창고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 문득 가게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향기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고 그 바람은 창고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기사님은 손으로 창고를 가리키며 속삭였죠. 그곳엔 동념이 뭔가 있어요. 절대로 그곳에 혼자 가면 안 돼요.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그 창고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가 한산해지고 조용해졌을 때 저는 문득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잊지 마.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몸이 굳어버린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창고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저도 모르게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발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 그 창고는 정말 어두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창고가 어두운 거라서 농담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대충 넘겼죠. 그런데 그때 기사님께서 하신 말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아니 진짜로 귀신 있어.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사님은 계속해서 거기 너무 오래 있지 마 라며 쿨하게 돌아가셨고 그 모습은 정말 의외였어요. 평소에 유쾌하게 인사하고 물건만 내려주던 분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사장님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장님께서 돌아오셨고 저는 그때 기사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장님도 얼굴이 굳어지며 진심으로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부터 그 창고와 그 아래에 대한 의문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게가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창고의 분위기나 그 주변 환경이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고 안쪽에는 계단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 계단은 그냥 쓸 일이 없며 그 아래쪽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단 밑은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무엇이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귀신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그 계단이 궁금해져서 직접 내려가 보진 않고 플래시 라이트를 비춰서 그 아래를 살짝 확인했었죠. 그때 보였던 건 작은 목욕탕 같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그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그 아래가 목욕탕 자리였다니. 사장님께서 나중에 알려주셨는데 그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그 밑이 예전에 목욕탕이었던 곳이라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계단이 왜 지금도 막혀있지 않은 건지 제겐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듯 이상한 느낌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마치 그곳이 예전부터 다른 차원의 존재가 거주하는 곳처럼 느껴졌죠. 그 지하 창고의 비밀은 점점 더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사나 철거 같은 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남겨두었을 뿐이었죠.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괜히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음악 목욕탕이 예전에 운영되던 곳이라 해도 그 계단이 창고 안에 숨겨져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계단이 있어야 했을 텐데 왜 창고 안에 그런 계단을 남겨놓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계단이 먼저 존재했던 곳에 나중에 창고가 덮여서 생긴 것이 아닐까 싶었죠. 그런데 만약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게 단순히 폐쇄된 공간만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 창고에 들어가니라 두려워졌습니다. 기사님이 말한 대로 오래 있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계속해서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과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자. 그 불길한 느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살았던 집에서도 그와 비슷한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골목길을 들어와 큰 대문을 열고 반계단 정도 오르다나면 현관문이 나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좁고 긴 나무 벽으로 된 계단이 나왔고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신발장이 있고 왼쪽에는 화장실, 오른쪽에는 누나의 방이 있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큰 발코니 창문이 있었고 오른쪽엔 제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끝에 주방이 있었고 그 주방 입구 바로 왼쪽에는 부모님의 안방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당시 제 눈에 꽤 큰 집이었고 초등학교 4학년인 제가 경험한 것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건 바로 그 비 오는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눈산하게 흐르고 비가 내리던 그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갔던 그날, 이상하게도 그 집 안에서는 점점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막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집에 아무도 없었고 누나는 학교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약을 챙겨주시고 나가셨지만 배는 계속 아팠고 식은땀이 나며 침대에서 뒹굴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느 순간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칼 가는 소리였죠. 당시 저는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방을 닫고 잠그는 게 습관이었던 저는 그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고 오직 혼자 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칼 가는 소리가 제 방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어떻게 칼 가는 소리를 알게 됩니다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칼 가는 기구를 구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구는 손잡이가 달려있고 칼을 놓고 앞뒤로 기리면 날카로워지는 특이한 장치였죠.
어머니가 몇 번 쓰시더니 돈 주고 사는 것만 못하다면서 주방에 방치하셨는데 그 소리가 분명히 들려온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되었고 저는 그 소리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엄마, 엄마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칼 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밖은 비가 오고 하늘은 흐려서 시간이 다는지 멈춘 건지 감각이 없었죠.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문 앞에 닿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잠겨있는 문이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엄마라면 대답을 했을 텐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문을 잠긴 채 그대로 두고 침대 위로 돌아가 이불을 덮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저희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채로 현관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야, 이게 다 뭐람? 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엄마가 제 방으로 다가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잠궜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엄마는 그때 손에 주방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저에게 묻더봅니다. 예, 또 칼로 뭐 했어? 이게 왜 계단에 있어? 엄마는 1층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계단 통로에서 잔판에 꽂혀있는 칼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칼은 마치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처럼 꼿꼿이 서 있었고 그 상황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칼을 만지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들려오던 칼 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제 방문을 열려고 하던 소리. 저는 그때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다고 했죠. 그 상황은 너무 이상했고 당시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었는데 엄마는 저를 걱정해 직장에서 일찍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황은 너무나도 불가사의했죠. 집안은 너무 깨끗했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1층 현관문도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어처구니 없었죠. 엄마도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이후로 저는 학교가 끝나면 누나와 함께 집에 들어가야 했고 혼자 집에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제게 끝없이 긴장감을 남겼고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그 이후로는 정말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은 그 집에서 차례차례로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누나는 신발장 오른쪽 방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데 계단 통로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1층 현관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고 돌리는데 마치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열쇠가 딸려가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층 현관등이 있는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신 일이었죠.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은 3대 4개월 동안 여러 번 반복되었고 아버지의 다리는 크게 다쳐서 계단 통로의 나무벽이 깨질 정도였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국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더 나은 집으로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학교를 마친 소성인이 된 제가 그때 일어난 일들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결심은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셨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 좁은 계단 통로에서 넘어지신 아버지는 다리가 아프고 몸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에서 칼로 벽을 밀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계단 왼쪽 면의 벽이 푹 꺼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그 벽 안에서 작은 복주머니 비슷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진 손톱과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바로 병원에 다녀오셨고 그 후 엄마와 저, 누나가 겪었던 기이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저희 가족을 그 집에서 떠나게 만든 진짜 이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없겠다고 결심하시고 곧바로 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부모님께서 이사 결정을 내리신 이유를 저와 누나의 대입 시험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 우리에게 그 진짜 이유를 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봐 염려하셨던 거죠. 그때 손톱과 머리카락이 담긴 그 곱주머니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날 제가 칼가는 소리를 듣고 단문을 열었다면 혹시 그 순간 저는 어떤 위험에 처할 뻔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는 주범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집이었죠. 현관에 들어서면 신발장이 보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양옆에 작은 방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헛방, 또 하나는 저와 동생의 방이었죠. 왼쪽에는 주방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거실, 그리고 정면으로 가면 화장실 바로 옆에 안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포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당시에는 토요미스테리나 엑스파일 같은 프로그램을 즐겨봤는데 혼자서라도 볼 수 있을 때가 많았죠. 부모님은 불식집을 운영하시다 보니 항상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자주 혼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밤 9시 반쯤 혼자서 이불을 돌돌 말고 토요미스테리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에서 철문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당시 집 안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건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부모님이 돌아오신 건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 낯설고 또 늦은 시간이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발소리나 문을 여는 소리가 아니다. 마치 누군가가 철문을 밀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무서운 마음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다시 고요한 침묵을 깨고 현관문에서 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물에 무거운 물건을 놓은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숨을 죽였죠. 그때가 밤 10시가 넘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도 아니었고 집 안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아프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들어온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난 걸까요? 그때 제가 정말로 생각한 건 혹시 이 집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순간 다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그때의 모습은 정말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문 근처에 작은 종이 조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그 위에 적혀 있는 글자를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너무 신기해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들었던 소리와 그 종이 조각, 그리고 그때마다 온몸에 터지는 차가운 기운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수로 며칠 동안 그 집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억 속에서 그날의 그 기이한 사건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죠. 무엇보다도 그때 이후로 집에 돌아가면 항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사람의 형체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음 후 저는 그 집을 떠날 때까지 밤마다 이상한 소리와 함께 불안한 느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두려운 마음에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당시의 그 무서운 소리와 그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겪은 그 일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아줌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괴하고 극이란 느낌이었죠.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살짝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도 말을 하지도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는 유모차를 밀고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상황처럼 느껴졌지만 그 모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끔찍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모차는 이상하게도 조용하게 바닥을 미끄러지며 왔고 그 뒤를 따르는 아줌마는 마치 거기에 존재해야 할 사람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줌마가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고 오히려 차가운 공기처럼 무감각하게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유모차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유모차 속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가슴 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 유모차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지만 두 눈이 감겨갈 정도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머릿속에서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유모차에서 나온 건 바로 작은 손톱을 가진 작은 손들 같았어요. 그 손들이 서서히 지어 나왔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것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마치 유모차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기기묘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줌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시하며 서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장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전율이 임이라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줌마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그 유모차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공포는 여전히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현관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에선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그 집에서 뭔가 극이란 일이 시작된 것 같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여러 번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줌마와 유모차 그리고 그 이후에 느낀 공포는 아직도 저를 떠나지 않고 있죠. 그렇게 귀신을 믿게 된 이후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8월 친구들과 함께 점을 보러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방문한 곳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예약제로 운영되는 점집이었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서 기다리던 날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점을 보러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을 보던 중 그 선생님이 제게 갑자기 묘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최근에 불길한 기운을 느끼지 않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불안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어릴 적 본 그 유모차의 아줌마 기억하지? 그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지? 도대체 어떻게 제 기억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든 채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반응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모차의 아줌마는 내가 경험한 것처럼 불행한 죽음을 맞을 사람의 연혼이다. 그 연혼은 계속해서 그 범인을 지적하며 떠도는 중이다. 그리고 내가 그 연혼을 봤다면 그 소에는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도 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집 안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항상 제 주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모차 아줌마의 존재는 저를 떠나지 않았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불길한 기운은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줌마는 정말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일부였던 걸까? 그 이후로 제 인생에서 귀신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그 유모차와 아줌마의 이야기는 저에게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생년월일을 말해봐 라고 무당이 말하자 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할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표정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그저 어두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을 이어봤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이제 조금 남았어. 이 길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길을 잘 마친다면 평화롭게 갈 수 있을 거야. 무당이 그렇게 말하자 친구는 담안하며 숨톱을 깨물기 시작했어요. 그 분위기는 정말로 묘하고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잠시 말을 멈추고 뒤쪽 신단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그 할머니는 이 집과는 인연이 깊다고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던 순간 친구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당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너희 집안에는 오래된 인연이 있어. 그 할머니는 너희 집안을 지켜온 연혼이다. 이제 그 연혼이 떠날 때가 되어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려고 한다. 너는 그 연혼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얼떨떨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무당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래도 이젠 괜찮을 것이다. 할머니는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 그 이야기를 마친 뒤 우리는 모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 친구는 계속해서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귀신이 있는 이야기나 점을 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 친구는 자주 할머니를 떠올리며 안부를 물어보고 그 영혼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의 할머니는 결국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이 경험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일은 단순한 정치기가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어떤 깊은 인연과 영혼의 이야기를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로 영혼과의 인연을 믿게 되었고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신비로운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미래와 과거를 예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당의 예언은 정말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저와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 점을 보거나 심점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문은 점점 사라지고 그 당시의 경험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받은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매년 제사를 지내고 조상들에게 일을 다하는 것을 무당이 어떻게 알고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면 정말로 말 그대로 신기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당이 조상신이 붙어 있다고 말했을 때 처음엔 그저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렸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말들이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보단이 말한 대로 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화분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 금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할머니가 예정보다 한 달 더 사셨다는 사실도 그 당시의 예언과 맞아떨어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그동안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신점이나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믿지 않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바로 그날 할머니께서 이모를 혼자 돌보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마치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모가 이불에 있던 병원에서 갑자기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병실의 분위기 자체가 무언가 묘하게 무겁고 차가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는 병실을 살펴보았고, 그 순간에는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한 꿈이었죠. 꿈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마치 지하병원의 복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병실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리 봐도 너무도 익숙한 얼굴, 바로 입원 중인 예이 이모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모는 뭔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얀 이불을 덮은 채로 평소와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모가 나지막하게 짓물거렸다고 해요. 이곳은 나의 자리가 아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몸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꿈에서 깬 할머니는 그날부터 더욱더 걱정이 짙어졌다고 하죠. 그 이후로도 이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특별한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은 이모의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원인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모는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여전히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이모가 시커먼 감으로 걸어 들어가던 장면, 그리고 이곳은 나의 자리가 아니다. 나는 말이 무언가를 암시했던 것인지, 그리고 병원에서의 불길한 기운이 단순한 우연이었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 일은 할머니와 가족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가족 내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신기하고도 섬뜩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가족에게 가져다준 교훈은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다 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머리를 사물함에 쾅쾅 부딪히며 어떤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사람이 아닌 듯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모의 얼굴에는 깊은 혼란과 고통이 담겨 있었고, 하얀 이불을 덮고 있었던 이모는 마치 그 이불에 끌려다니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담담한 나머지 이모를 붙잡아 보려고 했지만 이모의 몸은 아무리 붙잡아도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저 무기력하게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급하게 그 사물함을 살펴보았고 그 안에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하얀색의 이불을 덮은 작은 상자와 더불어 묘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부적 같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병원에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고 이모를 즉시 병원에서 데려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이모를 간신히 설득해 병원에서 나가게 했고 병원을 떠난 뒤에도 이모는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근소
병원에 다시 찾아간 다른 가족들조차도 이모의 상태가 점점 이상해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마치 그 병원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이모를 억제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밝혀진 사실은 그 병원 지하에 존재했던 이상한 기운과 검은 옷을 입고 달려온 여자의 모습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 병원은 예전부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고, 특히 지하 병실에서 누군가가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사실 이모의 증세와 관계가 있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곳에 남아 그녀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라는 후일담도 전해졌습니다. 이모는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상태가 차츰 좋아졌지만 그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 가족에게 큰 충격으로 남아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그 병원을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모의 아픈 기억을 모두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차가웠고 모두들 조금씩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그날의 날씨와 극이란 분위기 때문에 날없이 서둘러 작업을 마치고 병영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작업을 마친 후 부대의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무거운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처음엔 바람 소리와 헷갈리기도 했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두는 이게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갑자기 그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누구 하나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모두 움찔하며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의 한쪽 끝에서 갑자기 불빛이 어슴푸레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빛은 우리 부대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빛은 길게 움직이더니 마치 사람의 그림자처럼 부대 한 구석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 중 한 명에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흔들었죠.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대의 조명이 갑자기 모두 꺼졌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후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우리가 느꼈던 그 진유한 불빛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어두운 부대에서 갑자기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무언가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제 동료들은 각자의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날의 기운은 조금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몇 일간 계속해서 그 부대 주변에서 귀신 같은 이야기가 돌았고 우리가 그날 밤 느꼈던 불길한 기운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많은 이들이 그날 밤의 사건을 잊으려 했지만 저에게는 그 경험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부대에서 느꼈던 그 기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부대 내에서는 여전히 그날에 대한 전설처럼 이야기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때의 기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정말로 무언가가 존재했던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나 착각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차라리 밝히는 소리가 분명히 제 발 앞에서 들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파트너가 저를 쳐다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뭐지? 이거?"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도 순간 얼어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뭔가가 있는 거였을까요? 그렇게 둘이서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을 때 소리는 또 한 번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고 우리는 초소 밖으로 나가 보았죠. 바람의 비는 더 쏟아지고 주변은 캄캄한데 자갈 소리만 확실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봤지만 그 어떤 형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잠시 멈추고 그 자갈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마치 제 발 밑에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너 지금 뭡니다. 파트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 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죠. 갑자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저 바람만 휘몰아쳤습니다. 자갈을 밟는 소리도 멈추고 그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우리는 그날 밤에 대해 다시 말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그냥 묻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지금도 그 소리와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갈 소리의 정체는? 돈령이 들린 그 소리에는 어떤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밤마다 그 소리를 떠올리며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부분에서 계속해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그 부위에서 여전히 아프다고 느끼는 현상인데 그 통증은 실제로 그 부위에 신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환상통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몸에 물리적인 상처나 손상이 없는데도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하니까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환상통이 단순히 신체적인 손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상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 그 사람과의 추억이나 상실감이 신체적인 고통으로 변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를 잃은 후에 그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신체의 일부분에서 감각이 느껴지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그 속 몇 주간 계속해서 아버지의 손톱 끝에서 느껴지는 뻣뻣한 느낌과 통증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신체적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통증이 아버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점차 그 통증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통증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며 그 일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상통은 단순히 신체의 상처가 아니다. 감정적 상실이 신체적 고통으로 변형되는 신비한 현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불가사의한 느낌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 무서운 미스터리로 다가옵니다. 손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그분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찾고 난 후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살피며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그가 느끼는 통증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몸은 이미 손이 절단된 상태였는데도 그는 손이 여전히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손끝에서 찌릿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로 환상통이었습니다. 손이 없는데도 손끝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학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매우 신비로운 현상인 환상통이죠. 문제는 그 통증이 점차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손끝에 통증을 호소하며 마치 그 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상통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지만 이 남성은 그 통증이 너무 실감나게 느껴져서 정신적인 문제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통증이 점차 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절단된 오른손이 병실의 한 구석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병실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손이 그가 사고에서 절단된 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손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손이었기에 그 손이 어떻게 병실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명의 경찰과 점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처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상품과 같은 신경학적 현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럴듯한 과학적 설명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 남성이 점엄한 품치는 단순한 신경 손상이나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손의 실체가 여전히 그에게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비롭고 기이한 점함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그 사고와 관련된 손이 어떻게 또로리 제2위에 발견되었고 그 손을 씹고 놀았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신체와 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신체의 일부가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그 부분과 연결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 또는 그것이 단순히 사고로 인한 심리적인 현상일까?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가 단지 환상통에 대한 괴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과거의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떠돌이 쟤들의 행동을 통해 연상되는 끔찍한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국호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에서 떠돌이 쟤들이 시신의 조각을 물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그 사고 현장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를 더욱 부각시키며 사람과 동물, 인간과 비인간의 경기를 넘나드는 괴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는 과학적인 설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감춰진 미스터리와 신비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공포의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괴담은 그 자체로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경기를 흐릿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웃긴 동시에 약간 섬뜩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샤먼퀸이라는 제목이 처음에는 웃기게 들리지만 실제로 근수임이 유해 발굴을 하면서 한 번에 여러 구의 유해를 찾고 근수의 샤먼킹으로 불리게 되는 상황은 묘하게 신비로운 면도 있습니다. 이 후임이 특별한 능력, 즉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은 가족의 계경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군대에서 동료들에게 샤먼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점은 그 능력을 단순히 신기하게 여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를 정의하고 신뢰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임이 처녀 귀신을 본 이야기나 개대장의 얼굴을 닮은 귀신을 봤다는 에피소드는 꽤 임산적이고 그 상황에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동시에 그가 본 것에 대한 진지한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에 대해 상상하게 만듭니다. 또한 청양굴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무서운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소와 연결된 괴담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지역 자체가 어떤 미스터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런 괴담들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경험에 의해 발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그 신비한 분위기와 감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겠죠. 이 안동부지에서 발생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지이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밤낮이 즈음에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는 많은 이들이 경험한 공통된 지맘이다. 더 불길하고 미스터리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괴담을 더욱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학원버스와 소나타 차량이 충돌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고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낚시를 하던 사람의 경험도 무척 인상적입니다. 그가 고요한 밤 소변을 보거나 담배를 치우기 위해 차를 세운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를 들었고 소리가 나는 위치를 찾으려고 고개를 두리번거렸지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을 만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이 단순히 낚시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지 괴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건과 연결된 사례들 덕분에 더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그 장소에서 발생한 기극적인 사고와 그것이 남긴 흔적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미스터리한 경험을 남기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이 지역은 더욱 미스터리한 장소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안동부지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시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곳을 찾는 이들이 점차 더 많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한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로 변형되는 과정은 괴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밤늦게 사람이 드문 곳에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나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정말 기이하고 불안한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이 고요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누구든지 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분이 차를 세운 지을소와 그 주변을 검색해본 결과 과거에 있었던 사고와 관련된 기사나 다른 사람들의 비슷한 경험이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어지면서 그 지역에 대한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며 사람들이 그곳에서 실제로 유령이나 귀신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던 거겠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의 증언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실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사고가 있었던 곳과 관련된 이야기가 잇따라 나오면서 그 사건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전해져 내려온 것 같네요. 이처럼 미스터리한 경험들은 사고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를 통해 더욱 신비롭고 공포스러운 형태로 변해가며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 제보하셨던 분께서 이야기한 귀신과 관련된 경험들도 그곳에서 발생한 사고와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놀랍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미스터리한 사건들과 귀신의 존재,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한 기이한 경험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재미있거나 소름 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음산한 기밀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